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경청 힘내라! 대표님 힘내주십시오! 세금을 많이 깎아주면 그게 정말로 전체 개별 기업들의 이익을 늘리는데 궁극적으로 더 도움이 될까? 이 적정선을 찾아내는 것이 좀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화면을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모습이 대표적이죠. 금투세. 이거 굉장한 논란이었어요. 민주당에서 반대도 참 많았거든요. 폐지하는 건데 금투세 폐지 동의합니다. 주식시장 너무 어렵잖아요. 앞서 뉴스와이드 시작하면서 주식시장 얘기했거든요. 전격적으로 합니다.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거를 받아들인 모양새가 됐어요. 굉장히 전향적으로 동의했다. 이런 평가 나왔거든요. 이게 하나 있었고요. 오늘은 경제단체 간담회를 가진 겁니다. 성장이 곧 복지와 발전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남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쯤 되면 이거는 중도를 넘어서 우쪽에 무슨 호소를 하려는 건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경제와 관련된 모습은. 그런데요. 반면에 지난 주말, 그 전의 주말도 서울에서 계속 집회를 또 참석합니다. 뭔가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는 집회거든요. 그 모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이 나라는 전쟁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합니까? 전쟁을 못해서 장이 뒤집어진 것입니까? 제가 두 글자로 된 말을 차마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그들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뭐 두 글자 차마 뭐 얘기 못했지만 뭐 다 아시겠죠? 약간 이런 분위기잖아요, 지금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최근 주말 동안 연속해서 집회 참석합니다. 지난 2일 집회, 저기 이재명 대표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 9일 집회 역시 참석했어요. 일단 이동학 전 최고위원. 네. 앞에서 금투세 폐지 동의, 그다음에 경제단체 간담회 만나서 여러 가지 성장에 대한 얘기한 거와 집회를 또 참석해서 정부를 압박하는 거. 일각에서는 아니 이게 동시에 나왔네요.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입니까? 라고 갸우뚱하시는 분도 오늘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 줄 아십니까? 뭡니까? 한동훈 대표의 경우는 내부가 결집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결집에 힘도 써야 되고 민심도 부응하려고 해야 되다 보니까 자아분열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똘똘 뭉쳐 있습니다. 내부가. 그렇다 보니까 사실 내부 결속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결국에는 민주당이 조금 더 확장적 기조로 갈 수 있는 그런 행보들, 그런 것들을 좀 하게 되는 것이고, 특히나 경총이나 이런 데를 가서 결국 윤석열 정부가 보수 세력의 어떤 대표로서 대통령이 됐다면 그럼 결국 성장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뭐 세금 문제라든가 아니면 경제 문제, 민생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챙겨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2년 반 동안 보여줬던 모습들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잖아요. 그리고 지난해 세수결손 56조, 올해 30조 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지금 올해 상반기에만 거의 100조 원 가까이를 한국은행에서 빌려가지고 막 국정을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능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결국엔 그런 것과 좀 대비되는 측면을 이재명 대표로서는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행보가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결국에는 지금 이제 시위 가는 모습은 뭐 내부 결속 집회 아니냐. 참석을 계속합니다. 네, 그렇죠. 그건 내부 결속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것도 중도층에 소구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뭐 야당에서 뭐 여당에서 이제 계속 공격하는 게 우리가 탄핵을 뭐 원하는 거 아니냐, 하야를 뭐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얘기는 저희가 꺼내지 않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차마 제가 두 글자는 그렇죠. 얘기 못하지만 뭐 이렇게 않죠.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네, 꺼내지 않는데 저기에 가서 저희가 그 대문짝만하게 걸고 주제로 걸고 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김건희 여사 특검 받아랍니다. 특검이다 이거죠, 핵심은.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금 국정의 어떤 농단 이런 것들을 하이 클라이막스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면모를 보이지 못하고 공과 사 중에 사를 선택하고 아내와 국민 중에 아내를 선택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얼토당토하는 기자회견들을 하게 되면서 중도층에서도 야 이건 아니다. 특히나 영남 지역에서도 김건희 여사 이렇게까지 두는 건 이건 아니다. 이런 것에 이제 소구하는 어떤 그런 전략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짧게 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아까 방금 그랬잖아요. 차마 하지 못한 두 글자가 있다고. 뭡니까 그거는? 뭐 개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개헌이요? 예, 뭐 그거 하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탄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저희는 예. 오히려 수세적인 입장에서의 탄핵을 당하는 것보다 이왕 이렇게 된 거 합리적인 보수 어떤 정치인들이 있다면 야 이렇게 돼서 여든 야든 집권을 하게 됐을 때 서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발목 잡기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니까 이왕이면 7공화국을 여는 데에 있어서의 약간 포지티브한 선택으로 개헌으로 가보자. 그런 것도 저 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다 이건데. 자, 박상수 선생님 지금 이동학 전 최고의 설명 좀 곰곰이 잘 들으셨는데 이재명 대표 최근 두 가지 모습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법부를 상당히 압박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통령처럼 보이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처럼 보이기 전략이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계속해서 저 집회에서 이야기하는 거 지금 이동학 최고도 이야기했지만 바로 탄핵, 하야, 개헌 이 세 가지는 모두 내년 봄쯤에 대선을 치르는 걸 목표로 하는 일종의 민주당의 로드맵이에요. 네, 내년 봄에 대선을 치르는 걸 목표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내가 빨리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집회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 예. 경총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지지층이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보수들이 있는 곳까지 가서 내가 대통령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걸 사법부에 보여주는 거죠. 이건 사법부에 대한 일종의 압박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왜 이렇게 탄핵, 하야 그리고 개헌 이렇게 세 가지의 그 내년 봄에 대선을 치르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집착하느냐. 얼마 전 대법원장이 이와 같은 지침을 각 일선 판사에 내렸습니다. 뭡니까? 뭐냐면 바로 공직선거법 사건에 있어서는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633 원칙을 준수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공직선거법 이번 주 금요일에 나와요. 11월 15일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1심이 끝났죠? 2심 3개월, 3심 3개월 하면 6개월을 더해 보시면 내년 5월입니다. 그때 그 전까지 나온다. 그 전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으로 인해서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내년 5월이 되면은 더 이상 대선 주자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재명 대표는 지금 내년 5월까지 어떻게든 승부를 봐야 되는 상황이죠. 아니면 사법부가 그와 같은 판단을 하지 않도록 외부에서 압박을 넣거나. 그래서 딱 요 투트랙 전략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건데 이게 얼마나 재밌는 거냐면 얼마 전에 성한용 저기 한겨레 신문 대기자님께서 논설위원께서 뭐라고 칼럼에 썼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7공화국을 여는 개헌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근데 그 칼럼의 명분이 뭐냐면 1년 임기 단축을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총선과 대선이 맞춰지는 지점이 있거든요. 같은 해. 예, 같은 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근데 2년 임기 단축이 되면은요. 불가능해져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보면은 사실 말이 좀 안 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무리수를 던지는 건 바로 이 633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런 말씀드릴 수 일단 아까 집회 이재명 대표 집회 전 주말마다 참석하는 그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그 밑에 설명이 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각각 있는데 지난 2일 집회는 민주당에서 자체 추산 30만 명이었어요. 근데 지난 9일 집회는 20만 명. 뭐 경찰하고는 차이가 많지만 민주당 자체 추산인데 지난 9일 집회는 1 집회부에서 10만 명이 적어요. 이동학 전 최고는 이게 네. 약간 좀 한풀 꺾인 겁니까? 참석자가 좀 많이 빠졌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지난주에도 갔고 저도 이번에도 또 갔었는데 확실히 좀 적은 게 느껴집니까? 아니,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네, 느껴지긴 한데 뭐 그게 확 줄었다라기보다도 이게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장면은 예. 도로를 이제 전부 다 막지 않고 일정 부분을 열어뒀잖아요. 예. 그리고 뒤에 이제 신호등이나 이런 것들이 막 있는데 예. 거기에 무장한 경찰들이 엄청나게 저도 그 안으로 들어가지조차 못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누락된 어떤 이 수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민주당이 웬만하면 다 이른바 카운팅을 다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20만이라고 네. 일주일 전보다 10만이나 줄었어요 지금.
근데 사실 뭐 어차피 예.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뭐 우리가 몇 표 끊고 저 안에 들어가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집회가 3개로 나누어서 진행됐던 측면도 있습니다. 당일에 민주당이 하기 전에 민주노총에서도 하고 또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분산됐던 측면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장에 가셨는데 약간 저번보다 좀 적었다는 걸 본인도 좀 느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가운데 지금은 이번 주 금요일 그리고 오는 또 25일 연속해서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각각 선거법 하나는 위증교사 혐의 이런 거 있거든요 지금요. 근데요 지금 정치권에서는요 특히 이번 주에 있는 것보다 25일에 있을 위증교사 혐의 이게 더 핵심 아니냐.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걸 더 위협적으로 느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하는데 지난 9월 말이군요. 이재명 대표가 요 관련돼서 한 얘기가 있는데 좀 불러오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나는 일본 사람 아닙니다. 아닙니다를 떼내면 내가 일본 사람이라고 말한 게 되겠죠. 짜집기를 해가지고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를 하니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박상수 대변인,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이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을 더 주의 깊게 보고 더 집중하는 거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법에 되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형평성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공직선거법은 정치인들의 기존 판례들과 형평성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이제 허위사실 적시 같은 경우에 정치인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낮게 이렇게 적용을 해왔던 사례들이 있어요. 실제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와 같이 적용된 사례가 과거에 있었죠. 우발적으로 발언한 것이라 그래서 바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주심으로 있었던 그 사건에서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허위사실에 관련된 허위사실 적시에 관련된 기존의 정치인들에 대한 사례랑 비교했을 때 이게 당선 무효형까지 안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건 거죠. 일각에서는 그런 일각에서 전망도 그렇게 있다는 나오는 거예요. 거죠. 그렇지만 저희는 나온다고 봅니다. 예. 이거는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고 예. 봐요. 다만 위증교사는 어떠하냐면요. 위증교사는 정치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그렇겠네요. 죄명이에요. 그거는. 그렇네요. 그러니까 위증은 누구나 교사할 수 있는 거니까. 오. 그래서 기존에 모든 국민에게 위증교사가 인정됐을 때 형량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면은요. 예. 보통 실형입니다. 실형이 보통 나옵니다. 네, 벌금 거의 안 나와요. 실형입니다. 최근에도 지자체장 한 분 실형 나오고 법정 구속됐어요. 그냥 실형 정도도 아니고 위증교사는 법정 구속시킵니다. 실형 나와서. 이게 더 강할 수가 있다. 1심에서 법정 구속시켜요. 자,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어떠하겠습니까? 민주당이 얘기하는 그 형평성 얘기에 따르면 늘 얘기하는 게 김건희 여사가 왜 영부인이 특별히 더 그런 대접을 받느냐 이런 얘기 계속하지 않습니까? 왜 야당 대표라고 해서 일반 국민들이 인정되면 1심에서 실형 나와서 법정 구속되는 형이 1심에서 실형도 안 나오거나 법정 구속도 안 나오면 특혜라고 생각되지 않겠어요? 그럴 수가 예, 있다. 위증교사는 딱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양형기준표도 정해져 있고요. 워낙 사건들도 많고 판례도 워낙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특히 강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고 뭐 검찰이 뭘 했고 이런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유죄가 인정되면 예. 실형을 피하기가 되게 힘들고 법정 구속을 설령 피한다 하더라도 특혜라는 소리가 바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 유창훈 부장판사마저도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그것이 죄가 소명된다라고 이미 판시한 바가 있어요. 만약에 위증교사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이게 징역형이 확정이 되면은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법정 구속이 되면 그 자리에서 구속되는 겁니다. 예, 1심에서 만약에 1심에서. 최종까지 가서 이게 징역형이 확정이 되면 그러면은 더 이상은 그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뭐 금고 이상 뭐 나오니까 금고 이상이면은 그렇게 됩니다. 역시 예. 그것도 출마에 문제가 발생하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일 것이고 유죄가 인정됐는데 실형이 안 나오거나 법정 구속이 안 되거나 둘 중 하나만 되더라도 이거는 야당 대표에게 특혜 줬다는 이야기를 무조건 들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달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1심 재판 선고 결과가 지금 2건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치권뿐만 아니라 뭐 다른 분야에서 다 촉각을 세우고 보고 있죠. 과연 어떤 판단이 나올 것인가 이겁니다. 지금. 그리고 생중계 여부도 아직은 미정이에요. 아직 뭐 결론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기다려봐야 됩니다.